네, 안녕하십니까. 노 선생입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은 책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유가증권이란 말의 뜻은, 자, 유가증권이라는 말의 뜻은 있을 유, 그 다음에 가치, 그래서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얘가 이제 자산인데요. 자산이라 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산의 카테고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카테고리 중에서 과연 어디에 속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하시는 게 시험 목적으로는 좋습니다. 우선 유가증권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 각각의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뜻을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뭐 정의라는 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다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1년 안에 매매 차익,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만기 보유 증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보유 목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정의가 조금 독특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선은 자산의 카테고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이름에 단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동자산 안에 속하고요. 유동자산에 속하면서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비유동 자산이고요. 비유동 자산이면서 그 중에서도 투자 자산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만기가 있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도 그렇고 만기 보유 증권도 그렇고 만기가 있는데 결산 시점에 딱 봤을 때 만기가 1년도 안 남았을 것이다. 1년도 안 남았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유동 자산인 것이 유동 자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남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나중에 켜셔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만 다른 동명이인의 그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이 두 개가 있고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코드 번호를 보시면 속한 곳이 하나는 비유동자산, 하나는 유동자산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분증권, 채무증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먼저 지분증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회계를 배울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때 뭐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와서 조달한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그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내가 샀다, 상대방이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다, 그러므로 나에겐 자산이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는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으로 처리를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채권자로서 나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그 다음에 채권의 형태로도 가능하다입니다.
주식의 형태는 싸게 샀다가 금방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한 거고요. 채권도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그런 채권을 사면 사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 만기 보유 증권 요 부분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의 형태, 그러니까 지분 증권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죠. 주식에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기 보유 목적, 만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이 되려면 주식은 그 특성상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 증권의 형태로 만기 보유 증권이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X 부분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실 부분은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법은 기본 분기 연습을 충분히 잘 하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냐? 뭐 때문에 특이하다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취득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면서 그 자산의 취득 원가, 취득가액에다가 다 가산을 해서 자산 처리하고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전산회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요런 케이스인데, 특이 케이스인데요. 수수료가 발생해도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그 자산은 자산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산 처리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정의에서 보시듯이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다가, 그러니까 비용들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비용 처리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올 한 해에 단기 순이익을 딱 봤을 때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그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 처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는 일단 지금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굳이 그렇게 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1년 안에 어차피 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뭐 동일하기 때문에 요 예시로는 매도 가능 증권만 적어 놓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다가 가산한다 라는 의미로 금액이 11,000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 11,000원 안에는 1,000원의 부대 비용이 합쳐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급 수준에 오시면 유가증권에서 평가하는 부분을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기말에 평가를 해보았더니 이익이 났다, 혹은 평가를 해보았더니 손실이 났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보면 이익이 나고 평가를 해보면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손실 계정들은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다 차변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이익 계정들은 수익 계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변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회계 처리 방법은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좀 특이합니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거든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본 항목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손익 누계액. 평가 이익도 그렇고요. 평가 손실도 기타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소속입니다. 우선 저거만 넣으세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삼각후 원가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부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인데요. 처분하면 손실 혹은 이익이 생기겠죠.
이거를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전부 다 뭐 손익 항목이다. 단기 손익 항목이라는 말의 뜻은 단기에 발생한 수익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그럼 포인트를 한번 찍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평가와 관련된 계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처분과 관련된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다 지금 체크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들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점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수익 평가 이익만 자본 항목이고요. 나머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전부 다 단기 손익 항목이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서는 문장 하나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였습니다. 자, 재분류는 이따가 다른 문제를 풀면서 다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고요. 유가증권 안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도 아까 지분증권, 채무증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했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있을 수 있다 했다. 물론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으로만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으로만 only 이렇게 적었어요. only.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보기 보세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한다. 맞습니다. 만기 키워드고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채무증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도 있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도 보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우선 뭐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금 미실현 보유손익이란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한다면 평가손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가손실 혹은 평가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실현 보유손익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 평가손익이 되겠죠.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도 되겠고 뭐 매도 가능 증권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단기 손익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미실현 보유손익, 그러니까 첫 번째로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 것이 답이 되겠고요. 1번, 2번 보기가 후보. 그 다음에 이제 괄호에 대한 누답 보는 거예요.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보이십니까? 이거 자본이거든요.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일단 평가한다는 말은 아까 기말에 평가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뭐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공정가치.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에 맞게 평가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아까 그런 말 했었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요. 보통은 투자자산, 이게 비유동이거든요. 비유동 자산인데요. 이제 뭐 보유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기를 딱 봤을 때 1년 이내이면 유동자산이 되는 게 맞죠.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또 이런 말 나왔죠. 이거 평가 손익이거든요. 아직 실현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나한테 안 지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한다.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고요. 그렇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CF 참고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항목 그리고 그 자본 항목에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위에 재분류와 관련된 거 아까 잠깐 이따 보겠다 했던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맞다 아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4번 갑니다. 다음 중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맞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없는 증권도 있습니다. 됐죠? 시장 가치가 없는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처분손익 이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처분손익은 뭐 예를 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이 있었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손익이 있었겠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게 단기 손익 항목이잖아요. 영업의 손익은 손익계산서 배우시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수익과 비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죠. 옳은 거 찾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로만 분류한다. 인데 하나 더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까지. 왜냐면 얘도 채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만기 보유증권을 추가하기 싫으면 증권이라고 바꾸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증권이면 주식이면 그래요. 근데 채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채권은 세 가지 형태로 다 존재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 문제에서는 옳은 거 찾으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자, 이거 풀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까 그 부분, 재분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우선 얘는 만기는 아닙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삼각 후 원가법, 삼각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법을 쓰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재분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오시면 재분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자,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아까 세 가지 증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서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요, 보세요.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증권이겠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원칙이 나오진 않죠. 다만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는 드문 상황으로서 이 부분부터 나옵니다. 상황에서는 드문데요. 시험에서는 매우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더 이상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이덴티티가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증권 해라. 이 말이고요. 아예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와요. 시장성을 상실했다란 말이 자주 나와요. 시장성을 상실하면 only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되고요. 만기보유 증권은 안 됩니다. 됐죠? 왜냐면 특성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만기보유 증권 자체는 평가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평가도 하지 않고 보통 만기까지 딱 적극적으로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만 해주세요. 시장성을 상실했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자,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나머지 색과 6번 합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예전 과목 이름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위에는 단기매매 증권 먼저 나왔죠. 아래쪽에는 매도가능 증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평가, 처분이잖아요. 요거 아까 우리 기억했잖아요. 요거 자 우선 답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는 단기 손익 항목, 단기 손익 항목.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죠. 얘죠. 얘는 자본 항목, 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누계액 뭐 이렇게 체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6번의 답은 바로 3번이 나오죠. 그럼 7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런 말 하네요. 유동자산에 속하든 투자자산에 속하든 유가증권의 처분과 평가 시 발생 증감할 수 있는 거. 자, 요 위에 거 좀 보면서 합시다.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우선은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일단 자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자산 부분이 있는데 유가증권이라는 거 자체,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증권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걸 처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산이 일단 감소를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처분하다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금 같은 게 또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을 봤으니까 손익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아까 요건 위에 거랑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처분과 평가 시 위에 문제가 아까 위에서 봐주셨던 문제가 처분 평가와 관련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단기 손익 세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손익의 발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 항목 하나 있었죠. 자본의 증감이 맞는 말. 답은 3번입니다. 물론 이 7번 문제를 분개를 하면서 풀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빨리 푸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8번 갈게요. 자, 8번입니다. 시장성 있는 A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000원에 구입을 하였다. 거래 수수료는 5,600원 포함하였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하였다. 요까지는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자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조금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당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보시다시피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득 시 분계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주를 한 주당 56,000원이면 10 곱하기 56,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56,000원 하시면 56만원 되겠네요. 차변 단기 매매 증권
56만원 적으시고요. 두 번째 거래 수수료가 5,600원.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수수료 비용 처리가 되겠죠. 5,6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차변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있죠.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라 되어 있는데 이건 수수료 비용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만기 보여준 건 없죠. 답은 2번. 사실 요거는 분기 안 하셔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과 다음과 같다. 항상 요 자산 이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분계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제 기말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우선 A사 주식, B사 주식이 있거든요. 이거 좀 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A사 주식은 20만원에 샀는데 30만원이 되었다. 보시다시피 10만원에 평가이익이 생긴 거죠. 두 번째, B 주식은 15만원, 12만원. 보시다시피 요거는 얼마냐? 3만원이 떨어졌죠. 평가 손실이라 부르고. 평가 손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7만원만큼이 올랐다. 그러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만원 여기 있죠. 답은 2번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갑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는. 먼저 두 가지 유가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식인데요. 목적을 보세요. 단기 보유 목적이죠. 얘는 단기 매매증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단기 투자 목적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얘는 매도 가능 증권. 그거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르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처음에 100만원짜리가 120이 되었다. 20 올랐고요.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900이 850으로 이렇게 할게요. 50만원 줄었죠.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럼 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있는 거 여기 있죠.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2번과 3번 문제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대변 처리가 되어 있고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이렇게 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평가 손실 충당금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보면 뭐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손상차손이라는 뭐 그런 걸 배우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산회계 1급 수준의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우리가 지금 안 배울 거거든요. 손상차손 요거 우리는 1급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기말현재 단기 매매증권 또 계정 과목 이름 났어요.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라는 말 자체가 단기 손익 항목이라는 뜻이잖아요. 단기의 손실 혹은 이익, 비용,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영업의 손익이다. 요거는 수익과 비용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에 얼마가 포함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원인데 기말 공정가액이 10만원이다. 지금 10만원에 평가 이익이 생겼죠. 평가 이익. 이거는 아까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단기매매 증권 보유 현황입니다. 아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단기 손익 항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금 배당금을 받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얻은 수익이나 비용은 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15만원이며 다른 회사예요. A사에서 이제 B사로 넘어왔어요. 기말은 12만원이다. 이건 3만원만큼 떨어졌다. 평가 손실 되겠죠? 얘도 영업의 비용 항목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왜 수익? 얘도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비용. 그럼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게 영업의 손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보시면 먼저 10만원 올랐고 6만원 올랐으니까 16만원에서 3만원 빼면 13만원이네요. 11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12번 문제 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유가증권 좀 어렵긴 한데 한 문제씩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단기손익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손익 아니면은 자본에 미친 영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달무리는 단기매매증권 항상 이렇게 그 증권의 이름이 나올 거거든요.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천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 비용 포함해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돼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근데요, 거래가 두 가지 거래가 있어요. 요 앞에까지는 취득 거래고요. 그쵸? 취득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근데 다음날 바로 처분하잖아요. 처분 거래. 이 거래 두 가지에 대한 분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단기손익. 단기손익이란 말 자체가 올 한 해 동안의 수익이나 비용에 뭐가 발생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분개, 취득 분개, 처분 분개 다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분개부터 갑니다. 취득 분개. 밑에다가 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 됐죠? 천주 한 주당 만원 그러면은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두 번째로 수수료 비용 발생했댔잖아요. 그럼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50만원. 그리고 이 두 금액을 다 현금으로 줬다고 했어요. 현금 1050만원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처분거래 갑니다. 보시면 600주를 처분합니다. 1000주가 아니라 600주를 처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0주 취득가액이 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처분하니까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적으시고요. 최초 취득했을 때 만원짜리를 600주 팔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네, 60만원 말고 6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현금을 받는데요. 자, 현금 받는데 한 주당 11,000원에 팔았대요. 그 됐죠? 600주인데. 그러면 내가 얼마 받았냐면 660만원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600만원짜리를 660에 팔았잖아요. 60만원만큼 난 남았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찾아볼게요. 아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랬죠. 단기 손익이란 말은 수익 혹은 비용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개해서 수익이나 비용 찾아볼게요. 비용 하나 찾았고요. 수익 계정 찾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지금 비용이 50에 단기 그 수익이 60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3번 10만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약간 생소해서 그래요. 근데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한 문제 나오는 거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 자, 방금까지는 단기 매매 증권 이야기를 좀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하면서 뭐를 물어보는지 보세요.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죠. 이런 말 나오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두 가지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올바른 것은. 자, 우선 보겠습니다. 전기 7월 1일 날 500만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에 여기까지 일단 취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취득에 관련된 이야기. 전기말 평가이익은 50만원이었다. 이 부분은 평가예요. 평가. 기말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단기에 8월 1일에 전부 600만원 매각하였다. 처분. 지금 세 가지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사례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정확하게 보자면 단기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분개를 해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분개를 해내시면 되는데 뭐 여러가지 정리 목적상 전부 다 할게요. 분개. 취득부터 갈게요. 취득. 자, 전기 7월 1일 500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500만원. 그 다음에 뭐 대변에는 뭘로 취득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임의로 현금 적을게요. 현금 가정이에요. 임의로 적었어요. 취득했죠. 그 다음 평가. 왜 이걸 평가까지 적어야 되냐면 요 매도 가능 증권 좀 특이한데 일단 보세요. 평가 얘기했죠. 전기말을 평가를 해보니 50만원만큼 더 상승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50만원만큼 늘려야 되겠습니다. 평가에서 이렇게 내가 가진 매도 가능 증권이 더 커졌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계정이잖아요. 50만원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평가 매도 가능 증권은 좀 특이했잖아요. 평가 이익이 뭐였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요. 자본 항목이라고요. 자본 항목은 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은요. 단기 항목이지 않습니까? 단기 손익 항목 이런 말을 쓰는데 손익계산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시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발생한 것들을 수익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기말이 딱 끝나고 나면 그거 다 제로 베이스 시키고 새로운 해가 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가 끝나면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거 그 다음 연도에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이 계정은 그 다음 해가 되더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자본 항목이라서 그래요. 얘는 남아 있습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 얘는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처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를 전부 600에 매각하였다 했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은 매도 가능 증권 다 없애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차변에 500, 그 다음 50, 총 550만원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550 다 적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없애주셔야 될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대변에 있는 얘예요. 얘도 없애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600에 매각하였다. 그러면 뭘 받았는지는 안 써있을 때는요. 그냥 현금 적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금 적겠습니다. 가정
됐죠?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좀 비교를 해주세요. 차변이 지금 650이고요. 대변은 550이네요. 대변이 100만원이 빕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을 하다 보니 이익이 생겼다. 대변이 빌 때는 이익입니다. 차변이 빌 때는 손실이고요. 항상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뭐냐? 보기 보십시오. 화면은 제가 보기로 안 옮길게요. 요 분기를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기 먼저 보기 보세요. 일단 1번 보기 넘어가시고 2번, 3번, 4번 보기 다 보겠습니다. 2번 기말 자본잉여금이 50만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보시면 지금 자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시면요. 자, 우리는 지금 요 분기에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자본잉여금 없어요. 자본잉여금도 자본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여기는 자본잉여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알 수 없다. 2번은 틀렸다. 단기순이익이 50만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이거나 비용이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단기손익 항목이잖아요. 근데 100만원이어야 됩니다. 100만원 증가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기말 이익잉여금이 50만원 증가했다.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결국은 단기순이익이 될 것이고 걔네들이 얘가 이제 수익이거든요. 수익인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자본 항목이라는 거죠. 자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됐죠? 그럼 2번, 3번, 4번 다 틀렸댔잖아요. 답은 1번인데 이게 어째 된 건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본을 아직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요인도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자본 항목부터 다 찾아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안에 속하는 애인데 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실게 아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익 요 부분 있죠. 이거 아까 전에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도 자본 항목이 되는 애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차변에는 50만원, 대변에는 10만원, 100만원 돼 있죠. 이걸 합쳐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대변에 50만원이 증가하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처럼 기말 자본이 50만원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자본 한번 하시고 죄송합니다. 자본 한번 하시고 와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니까요. 자본을 한번 좀 하시고 오셔서 그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증권도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하여 2016년 단기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게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라서 연도가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항상 잘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시험 치시면 이런 것들이 다 2017년으로 바꿔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면 2016년 3월 1일 키워드 나왔죠?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주 고려 주식 천주를 주당 만원에 액면가액은 5천원 돼 있는데 액면가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액면가액이 중요해요. 자본금 처리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사오는 때는 그냥 얼마 주고 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공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적으시고요. 1000만원. 대변 같은 경우는요. 현금 취득이네요. 현금 1000만원 적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2016년 6월 30일 바로 처분해버리네요. 근데 다 처분하진 않았고 300주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기 매매증권이 사라집니다. 매매증권 300주. 자, 사올 때 얼마 주고 샀냐면 아까 10,000원 주고 사고 300주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부에는 300만원만 적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 그 다음에 얼마 팔았는지 보세요. 뭐 받았는지는 모릅니다만 현금 받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두 가지 계산해 보시면 3927 270만원 되네요. 그러면 차변이 지금 빕니다. 30만원 비거든요. 요거는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다 보니 생긴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라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계에서는 따로 수익과 비용이 없기 때문에 뭐 미치는 거 없습니다. 영향 미치는 거 없는데 이 부분 있죠. 처분할 때 처분 손실이 30만원 발생했습니다. 손실, 단기 순이익에 이 손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그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2013년 이거 좀 옛날 문제이긴 한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2013년 5월 5일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하시오. 주당 금액이란 말은 한 주당 금액이란 뜻이에요. 자, 먼저 8월 5일 이렇게 8월 5일 적을게요. 주당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단기 매매증권을 쓴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100주 그리고 한 주당 10,000원 주고 샀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총합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이다. 자, 그 다음 12월 말에 평가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00주죠. 100주. 그리고 한 주당 공정가치잖아요. 7,7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700 잠깐만요. 7,700이니까 77만원이 돼야 되겠네요. 네. 지우겠습니다. 77만원 이렇게 됩니다.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5월 5일날 2013년 다음 해가 됐고 무상으로 10주를 수령한다. 요거가 좀 중요한데요. 그 무상으로 수령을 하잖아요. 일단 주식수는 요때는 이제 가격만 떨어졌는데 주식수는 110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상으로 했을 때는 그냥 총 금액이 그대로 내려와요. 이건 그냥 좀 기억해 주세요. 무상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수령한 거에 대해서 그냥 돈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늘릴 수는 없다고요. 가치 자체를. 주식 수는 늘리더라도. 그래서 총 금액은 앞에 있던 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얼마가 되니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7,000원 되네요. 한 주당 7,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선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요거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했죠. 단기 손익.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그 손익계산서 배우시면 또 분류를 배울 거예요. 영업과는 관련 없다라고 해서 영업 왜 수익이거나 비용입니다. 수익 혹은 비용. 그걸 합쳐서 손익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매도관의 증가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었고 얘는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 항목. 자본 항목은 어딥니까? 재무상태표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입니다.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가증권이고요.
여러분 유가증권은 보시다시피 한 문제가 좀 뭐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고 나오는 포인트는 항상 비슷비슷해요. 뭐 그리고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정 모르겠다. 내가 이걸 한 3번을 일단 3번 보셔야 돼요. 3번. 3번을 보셨는데도 모르겠으면 그냥 3번으로 앞으로 문제 나올 때마다 3번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하지 마세요. 유가증권은 좀 뭐 힘드니까요. 근데 3번을 봤는데 이해가 된다? 그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